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상당히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면은 192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를 오가는 단기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약 8%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1,600원 넘게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했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 구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한 차례 하방쪽으로 이렇게 변동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급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고점인 1974포인트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은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대형 우량주들이 종목에 따라서 20~30% 정도의 반등을 보였고, 반면에 개별주의 경우에는 급등에 따른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단기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따분하게 2박 3일 정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환율 동향이라든지 수급 동향, 그 다음에 유가 등 여러 가지 주식에, 그러니까 정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OCI하고 LG화학을 단기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정도까지는 거의 반등이 나타났죠. 자우지간 지금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에 치중할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종합지수가 지금 현재 192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죠. 큰 폭의 진폭 없이 지금 소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급락 후에 이게 반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 차례 더 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그러한 종목들을 추출해서 몇 박 며칠 정도, 2박 3일 정도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예정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MSCI 한국 인덱스 펀드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지표를 보고 우리 정시에서 주식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차트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이것이 MSCI 한국 인덱스 펀드 차트인데, 이번에 지수는 지난번에 이 고점이 한 1970포인트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은 이 고점에 훨씬 못 미치는, 다시 말해서 반등이 거의 미약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1950포인트 약간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달러 차트를 보면은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 반등장에서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차수를 읽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제가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지수 환율을 연기한 이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 장중에 지표를 만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이 저점을 깨었어요. 오늘 저점을 깬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빠르면은 한 월요일 정도, 그러니까 금월 이 정도에서 여기서 어떤 변곡을 만들고 나서 한 단계 더 하락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또 지그재그 패턴이 반등이 나타나는지 둘 중의 하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하방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행히 주식을 한 1,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선물도 장중에 1,600계약 넘게 매도를 하다가 종가에 대부분 청산했죠. 그러나 옵션의 경우에는 풋 17억 매수, 그 다음에 콜 17억 매도,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의 경우에는 25,000계약 전후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도를 25,000계약 전후로 이렇게 누적을
끌고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중기 흐름은 여전히 하방 쪽이다. 그런데 옵션 부분도 오늘 하방 쪽으로 좀 이렇게 포지션을 한 점을 보아서는 지수가 조만간 또 한 단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과 연계한 이 차트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정시 자금 동향을 보면은 그 약 그 2, 3년간의 그 동향을 보면은 주식형 수익 증권으로는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죠. 그죠? 100조 달러를 넘어섰던 것이 지금은 그 11월 17일자로 8, 9조, 한 79조 정도, 대략 한 20조 정도가 빠져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채권액으로는 꾸준하게 이게 그 자금이 좀 유입되는 그러한 추세 있죠. 채권액은 그 현재 한 68조, 그러니까 45조에서 한 68조니까 거의 대략 한 20조 정도가 그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고, 그 다음에 채권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를 추가로 좀 인하할 가능성이 그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그 자금 유입이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그 100조대가 지금 넘어서고 있죠. MMF. 좌우지간 지금 시중에 자금 사정은 상당히 좀 풍부해지고 있는데 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만약에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주식을 사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지금 100조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 근데 지금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장세가 정리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MMF 쪽으로 지금 돈만 계속해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은 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여기서 곧바로 급반등이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을 보면은 고객 예탁금도 그 작년 연말에 이렇게 급락했다가 지금 조금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답부 상태죠.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금 사정은 풍부하지만은 그 정시 자금이 외탁금 쪽으로 들어온 돈들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대형주 쪽으로 쏠리면은 중소형 개별주들이 또 이렇게 매물이 또 출회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 개별주로 자금이 쏠리면 대형주가 조정받는 그 풍선 효과라 그럽니까?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와 같은 그 양상이 좀 이렇게 바뀌려면은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이 좀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수가 윗방향으로 강하게 탄력을 받을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옵션 만기 이후 오늘까지 그 5일째인데 제가 어제까지만 이렇게 그 통계를 잡아봤어요. 콜 옵션의 경우에는 4억 팔고 풋 옵션을 12억 매도를 했죠. 양매도. 근데 오늘 콜 옵션을 17억을 매도했으니까 콜은 21억 매도고 그 풋은 17억 매수니까 플러스 5억 매수죠. 그래서 사방 쪽으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5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 콜 매도 21억에 풋 5억 매수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단기 방향은 좀 하방 쪽으로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 매도 방향이 아래쪽이죠. 그리고 풋 매수 방향이 아래쪽.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파생 쪽으로 지금 그 정의금도 지금 인상을 시키고 상당히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파생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선물과 옵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매매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하주한 외국인들이 지금은 옵션 부분을 약간 하방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양 매수, 어제까지 본다면 콜 35억 매수에 풋 42억 매수.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방향은 일단 아래쪽으로 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의 경우에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좀 변동만 크게 나오라. 다시 말해서
변동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이죠. 콜도 매수하고 풋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방향이 다르죠. 개인들의 경우에는 콜 33억 매도에 풋 19억 매도. 개인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일정 박스권에서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매매 포지션 동향을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아래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서 일정 부분 또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 다음날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오늘까지 볼 때 외국인 선물 지금 25,000 계약 제가 전후로 해놨는데 지금 25,000 계약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3만 계약 넘게 매도를 누적시켰다가 조금 이렇게 지수가 좀 반등이 올 것 같다 하면 또 2만 한 2,3천 개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좌우지간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을 2만 계약 넘게 매도를 쳐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보니까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오늘도 지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빠지지 않았지만은 프로그램 매수가 또 대거 유입되어 있죠. 제가 장중에 한 거기 때문에 한 520억 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오늘 한 프로그램 매수가 한 1900억 정도 아마 유입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죠. 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15개 이상의 종목을 묶어가지고 그런 게 바스켓을 구성한다 그러죠. 동시에 이게 선물이 전판가 됐을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이 저평가 됐을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차익 거래를 실시하는 거죠. 근데 이 차익 거래를 보면은 차익 거래로 최근에 보면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추세였지만은 실제 차익 거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고 대부분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비차익 거래는 선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과 상관이 없고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펀드를 조성하거나 펀드를 해산하거나 펀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전 종목을 일괄적으로 교체 매매를 할 때 이 방법을 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대거 유입될 경우에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가 대거 이렇게 하루에도 몇천억씩 이렇게 대거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지수 탄력은 상당히 약하다는 이야기죠. 탄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은 연말 배당을 겨냥한 그런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이 매물이 배당을 받고 나서 내년 1월 이후에는 매물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전체 장세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매수 잔고와 매도 잔고 차익을 보면은 11월 19일자로 주식 매도 잔고가 6조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매수 잔고가 10조 한 2천억 정도. 그 차익이 대략 한 3조 한 4천억 정도 되죠. 3조 4천억. 연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식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연말 정도 되면은 한 3조에서 한 3조 5천억 정도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도 보면은 3조 한 4, 5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말 배당을 앞두고 프로그램 동향은 정시에 좀 우호적이지만은 여타 여건들이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프로그램 매수는 대거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장세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유가를 보면은 우리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보다 두바이유를 많이 쓰죠. 두바이유 주봉 차트인데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경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지만은 이 유가가 떨어진다는 자체가 경기 둔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시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떨어져 가지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는 그때는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유아주들이 이제 폭락하다가 최근에 반짝했는데 그 유가가 너무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가가 바닥을 치고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국면에서는 그 화학주들 제법 간 상승을 받을 수 있겠죠.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주봉뿐만 아니라 월봉상으로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패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세는 당분간 더 진행이 되고 화학주라든지 여타 업종들도 지금은 당장 위쪽으로 방향을 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최근에 그 환율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환율을 놓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환율이 어떻고 또 내려오면 또 환율 때문에 내려오고 이렇게 많이 핑계를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보면은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그동안의 그 흐름상을 볼 때 자동차 외에는 환율에 크게 영향받아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환율 때문에 폭락하고 그런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05년 그러니까 2001, 2년부터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 2005년, 6년, 7년 이때 당시 2007년도에는 그 환율이 1,000원이 순간적으로 붕괴되게 됐었죠. 그러나 2005년, 6년, 7년 이때 당시는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보시죠. 이때 당시에 조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철강 이런 업종에서 10배 이상 몇십 배 정도 시세가 분출된 종목이 많았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는데 이 그 원달러 환율 동향을 가만히 보면은 주가 상승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 우리 정시에는 이렇게 실제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실제 주가는 환율 하락기에 다 올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환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외국인들의 그 자금이 그 국내 증시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환율이 이제 급반등세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좀 미미하지만은 사실 최근에 오늘도 상당히 강한 그런 그 환율 급등이 나타났는데 지금 1110원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저항대에 놓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고 나서는 일단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미국에서 내년에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라가다 이렇게 일목 주겠지만 한 번 더 강한 환율 급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달러 환율보다는 원엔 환율이죠. 원엔 환율. 이 원엔 환율 보면은 원엔 환율도 2004년도부터 2007년 우리 정시가 대세 상승기 가파른 상승을 볼 때 원엔 환율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지금도 같은 국면이죠. 지금도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정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추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 정시는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일본 정시는 지금 올라가고 우리 정시는 지금 빠지고 그런 상황에는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2005년, 6년, 7년 원엔 하락기에 때 보면은 그 삼성전자 자동차, 다시 말해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전기전자주 이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지수가 가파른 상승을 볼 때 2006년, 7년 이 당시 그때 시세를 내지를 못했어요. 시세를 내지 못한 반면에 조선철강 건설은 2006년, 2007년도에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2006년, 2007년도 원년 환율 하락기에. 그럼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한 쪽에서 조선철강이 원년 환율이 하락한 쪽에서 빠지는 게 아니죠. 이때 당시는 폭등을 했는데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선주하고 그 다음에 건설주가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조선
건설에는 철강이 많이 들어가죠. 철강주도 동반급등이 나타났죠. 그때 당시 포스코가 엄청난 상승을 분출했잖아요. 현대조선 미포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GS건설도 폭등이 나타났죠. 그 실제 화학주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한 차례 급등을 해서 조정받고, 그 다음에 실제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것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한 2, 3년 동안, 이때 당시는 화학과 조선주의 경우에는 급등 후 급락했다가 한 번 더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죠. 그때 2009년과 2007년도에는 화학과 조선이 그때 가파른 상승을 보였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러니까 실제 과거의 그 환율 동향을 그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그 자동차의 경우에는 좀 이게 영향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여타 업종의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하락하고 환율 때문에 또 급등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지나놓고 나서 뭐 시황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주가가 오르면은 또 오른 이유를 찾잖아요. 또 빠지면은 뭐 때문에 빠졌나, 또 빠진 이유를 찾고, 그런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실전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종합지수 그 일봉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지수가 삼성 SDS가 오늘 한 7% 정도 급등을 했죠. 그것이 종합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외국인들의 그 매수도 삼성 SDS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패턴 보니까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없어요? 일본 패턴 보니까 이 저점을 상당히 참 이렇게 지지분하게 움직이죠. 최근 몇 년 동안은 박스권의 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지지분하게 움직이는 게 좀 올라갈 듯한 모양을 갖추었다가 또 두들겨 맞고, 또 급락하는 모양을 갖추다가 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죠. 이것도 매파에 뭐 파동 따지는 사람들은 오파되면 어떻게 된다 하지만, 보면은 지그재기 패턴은 계속 올라가다가 올 7월 말경에 3년간의 그 박스 고점을 돌파했다가 여기서 많이 가는 척 했죠.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삼목 찍고 나서 이제 급락이 들어왔죠. 급락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가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급락 후에 만약에 이 파동이 컸다면은 폭락 후 이 상당히 좀 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반등 주고 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은 하락 도중에 나타나는 뭐에 상승 세게 한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저점과 이 고점을 연결시켜 보니까 이게 그 하나의 채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채널을 따라서. 그럼 여기서 또 눌림목 주고 다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더 진행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다음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방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타난다면은 이 고점에서 다시 말해서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채널에서 걸려가지고 다시 하방으로 또 그 변동할 가능성, 이 부분, 이런 형태는 배넌택이라 그러죠. 배넌택형. 저조한 현재 흐름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이 지그재그의 패턴의 반등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이 추세 라인을 깨게 되면은 급격하게 하방 쪽으로 또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 농후한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저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다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고, 고점, 다시 말해서 이 고점, 상승 채널 고점까지 재차, 그러니까 지난번에 1974포인트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1980포인트, 80포인트나 아마 85포인트 정도, 그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는 그런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조한 지금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할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조한 지금 종합지수 일봉 패턴을 봐서는 한 번 더 하방 쪽으로 장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은,
일본을 보니까 참 이렇게 지지분하죠. 포스닥도 막 올라갔다 맞을 때는 막 장대 음봉으로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일본 패턴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이 저점, 오늘도 이 저점을 지지로 해서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저점을 깨는 순간에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무슨 패턴이에요? 이런 게 무슨 패턴이에요? 반등 주고 눌림목 주고 올라갔다 이 고점을 상회하는 반등 후 다시 눌림목 주고 이 어깨 근처에서 다시 돌게 맞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네크는 여기서 반등 주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 고점을 벗어나오지 못하고 다시 돌게 맞는다면은 이것은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강력한 그 하락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를 수 있는 것은 이 패턴이 아니라 예전처럼 이것을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것. 우리 여기 이제 기대를 걸어야 되겠죠.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기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 매매를 할 때 너무 낙관적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항상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둔 그런 매매를 해야만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종목별을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뭐 강하게 좀 이렇게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한 7%에서 많으면 한 10% 정도 보고 OCI와 LG화학을 한번 단기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 7% 가까이는 반등이 두 종목 다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다음 주에는 그런 매매를 하기도 상당히 좀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지간 코스닥 그 일봉의 흐름도 지금 그 상방적으로 강하게 흘러갈 확률보다는 올라가다가 다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 단기 매매 종목으로 그 LG화학은 제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렸고 OCI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LG화학은 매수가 19만 7천원 매수하고 만약에 19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자. 그리고 목표 수익은 대략 한 7%에서 10%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금요일이죠. 제가 목요일 강의하니까 금요일날 19만 7천원을 딱 정확히 찍었더라고요. 뭐 체결됐는지 이거는 뭐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전 19만 7천원을 찍고 21만 1,000원까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4,000원 정도 그 저점 대비 이렇게 반등이 나타났으니까 대략 한 7% 정도 반등이 나온 거죠. 7% 정도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지금 그 매수가 위에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강하게 위쪽으로 갈 확률보다는 이 종목도 조금 이렇게 적은 수익이지만 만약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 적은 수익이지만은 챙기는 전략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의 경우에는 금요일날 1%인가 얼마 소폭 조정받고 나서 그 다음날 한 월요일날 한 7% 넘게 장중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대충 목표 수익률은 달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수익이 조금 나면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줘야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그냥 그 수익 조금 이익 났던 것을 다 반납해버리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거의 전무하다 할 정도로 없더라고요.
신고가 종목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분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시장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장세는 하락하지만은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다음에 장이 윗방향으로 강하게 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올라가다 다 두들기 맞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주식을 안 사면은 좀, 내가 저 종목을 샀을 것 같아. 그리고 샀으면 또 이익을 얼마 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상 내가 잡으면 어때? 내가 잡으면 잘 가지 않죠. 그것이 현재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저한 장중에 트레이딩 매매를 하더라도 전체 장의 좀 기조가 약할 경우에는 올라갔다 순간적으로 막 이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게 거래가 많이 수완된 종목들, 언제든지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단기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판생상품 증거금 인상, 그리고 요건 강화. 앞으로는 그 개인들의 그 시장 참여를 상당히 좀 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제도인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발생시장에 들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선물 옵션 시장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의 경우, 개별 종목 선물의 경우 지금 60개가 늘어남으로써 만약에 전체장이 하방쪽으로 강하게 기울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 요건 강화를 함으로써 그러한 것을 조금 박탈하는 그런 의미는 조금 이렇게 제도상으로 볼 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은 변경전에는 그 기본 예탁금이 1,500만 원 있죠. 1,500만 원인데 그 회사의 다시 말해서 그 증권사의 기여도, 그동안 매매했던 그런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도 그 옵션 매매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예탁금은 1,500만 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선물의 경우에는 3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3천만 원 늘어나게 되고, 옵션의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그 등급이 3등급일 경우에는 옵션은 또 1억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 기본 예탁금을 대폭 올려버리면은 그 선물 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거 줄어들고, 반면에 그 뭐랍니까? 대여계좌랍니까? 대여계좌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다시 말해서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매매를 하고 싶으면 계좌를 터가지고 기본 예탁금만 넣으면 매매가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30시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의 투자를 50시간 해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옵션 거래는 그 선물 매매를 하고 나서 선물 매매로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열심히 해서 내가 옵션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런 기간을 1년 정도 두는 거예요. 1년 정도 거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옵션 매매를 하라는 얘기죠. 옵션 거래는 계좌 개설 후에 계좌 개설 1년 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을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20일 이상 거래 실적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거래 실적. 이 거래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저게 변경된 그런 제도에 걸맞는 증거금, 그리고 사진 교육, 모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옵션 한 계약을 쳐가지고 20일 정도 계속해서 보유를 한다든지 20일 동안 매매를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이 제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그동안 매매했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지만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다.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이 제도에 구속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제도에. 자, 기본 예탁금 인상은 1,500만 원에서 선물 3천만 원, 옵션 5천만 원.
그리고 사전교육 30시간, 모의투자 50시간. 그리고 옵션 거래는 계좌 개수로 1년이 경과할 시에 거래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개별 주식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 분들은 지금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거래 실적을 20일 이상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원칙 정리. 여러분들이 아무런 투자 원칙이 없이도 순간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종목 한 종목 잘 잡아가지고 몇 방 사금치단 친다든지, 그 다음에 운 좋게 이 종목이 중장기로 계속 올라갔다든지 할 경우에는 몇 번은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안정적으로 지속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원칙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 원칙. 그러면 내가 1년에 이제 트레이딩 매매를 하신 분들은 뭐 하루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일주일을 끊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하겠고 하는데, 좌우지간 연간 목표 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연간 목표 수익률. 여러분한테 연간 목표 수익률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그 연간 목표를 한 10%, 20% 잡는다 그러면, 에이그, 내가 그거 벌려고 뭐 주식 투자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을걸요? 근데 워렌 버핏, 그 유명한 그 워렌 버핏 1년 그 목표 수익률이 얼마예요? 연간 수익률이? 20% 전후밖에 되지 않잖아요, 20%. 그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20% 이상 이렇게 벌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가욕이죠, 가욕. 그 가욕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매매를 하면서. 내가 연간 목표 수익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워렌 버핏은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0% 수익률은 엄청난 거죠. 그러나 일반 개인들의 경우에는 자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뭐 100%, 200%, 300%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2, 3개월 사이에 뭐 몇백 프로 수익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그 역량에 따라서 그래 내 실력에 걸맞는 그런 목표 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최근에 뭐 한 1년 정도 매매를 해보니까 연간 수익률이 뭐 한 10% 정도 되더라. 그럼 실력이 어느 날 갑작스레 막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계적인 그 대가의 경우에도 몇 개월 정도 손실이 날 수 있고, 또 1년, 2년 이렇게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10년 이상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은 한두 달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좀 방심하다가 한 종목에서 좀 치명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기간이 지속돼서는 안 되고, 다시 이제, 그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매매를 할 경우 다시 정상으로 복귀되는 그런 시간이 좀 짧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연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 연간 목표 수익률을 설정했으면은 주간 단위, 그 다음에 월간 단위, 이 목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목표. 내 실력과 목표가 너무 덩떨어져 있으면은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리수를 두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 그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또 한 단계 더, 또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또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목 접근 방법. 종목의 경우에도 막 이 종목 저 종목 뭐 우량주했다 부실주했다가 막 이렇게 물론 내가 확실한 실력만 있다면은 종목이 상관없죠. 뭐 코스닥을 하든 그레이스를 하든 우량주를 하든 뭐 중저가주를 하든 중소형주를 하든 우량주든 개별주든 테마주든 다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 지금 종목이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그 수천 개에 달하는 종목들을 다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렇게 잘 아는 그런 그 종목들, 잘 아는 회사들, 그 우량주, 그 다음에 중소형 개별주 어느 정도 뽑아가지고 막 50개든 100개든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만 매매하는 것이 길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는 이야기. 수익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종목을 어떻게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할 것인지, 뭐 중소형주만 가지고 내가 목표 수익률 높게 잡고 중소형주에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우량주 위주로 할 것인지. 지금은 사실 우량주들이 지금 시세를 잘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하다가 기술적 반등주는 이 타이밍을 잘 노려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그 테크닉이 좀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그 자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장세 기조가 이렇게 좀 취약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는 사실 지금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낮추어 잡고 우량주를 하든지 아니면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에 좀 리스크를 남고 하든지 저주간 여러분들이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내 실력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종목을 이렇게 압축해서 좀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한 종목에 풀 베팅하는 것은 조금 그 운이 많이 따라야 되죠. 딱 두 종목을 집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은 급등을 하고 한 종목은 또 시세를 내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그 전자를 잡는 거 후자를 잡는 거고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이렇게 창출하려면은 종목을 조금 분산해서 지금은 장세가 좋지 않을 때 종목 분산하면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뭐 수십 개 막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은 다음에 장이 이렇게 하강줄 좀 기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가 안 되거든요. 파기도 그렇고. 그래서 종목을 5개 이내로 좀 압축을 하고 조금 분산해서 잘 올라가는 종목은 들고 가고 아닌 종목은 바로 손질면은 그런 매매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리스크 범위를 정할 필요 있어요. 리스크 범위. 종목당 리스크 범위. 종목당 리스크 범위. 그리고 계좌당 리스크 범위. 계좌당 리스크 범위를 한 2% 이상 초과하시면 안 돼요. 계좌당. 그럼 1억 같으면은 한 200만 원이죠. 200만 원. 200만 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10% 정도를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그럼 이 종목이 10% 정도 빠진다면 10% 정도 빠지면은 무슨 일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매도하는 게 심하지. 더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추세 매매를 하더라도 10% 정도 빠지면은 물탈 생각이 아니라 물타가지고 단가를 낮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반짝하고 나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반동할 때 파느냐? 본전상은 절대 못 팔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이제 그때는 늦어서 못 파는 거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계좌에서 2% 이상 손실이 보는 상태에서 들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1억일 경우 1억을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그랬으니까 들고 가다가 2% 손실 발생했다. 그럼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억 중에서 한 2, 3천만 원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종목당 리스크를 한 10% 정도로 보고 장중 트레이딩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만약 우량주의 경우에는 2% 이내에서 충분히 그 손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소형 개별주의 경우는 사자마자 막 순간적으로 막 흔들어 버리니까 4, 5%는 금방 손실 날 때가 많다고. 그래서 자금 배분이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자금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형주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의 경우에는 장중에 그 트레이딩 할 경우에는 리스크 범위를 한 2% 정도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 매매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손실 범위를 얼마만큼 둘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좌우지간 그 투자 원칙을 정립해서 매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정립을 했으면, 투자 원칙을 정립했으면 그 다음에는 투자 기법. 물론 투자 기법이 우선이죠. 투자 기법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칙을 정해야 되겠죠. 이 기법도 없이 원칙이 서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투자 기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 그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 중에서 눌림목이 들어오는, 눌림목도 20선이면 5선, 20선, 20선. 딱 그 자리만 들어오는 것을 또 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상승하다가 이평선상에 일봉의 이거 60선, 60선까지 딱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또 지지하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자신에게 맞는 그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선을 지지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타겟으로 삼을 경우, 그 다음 60선을 지지로 해서 타겟으로 삼을 경우 어떤 방법이 옳고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잡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보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좀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예를 들어서 뭐 수개월 내지 뭐 이렇게 1년 이렇게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차트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회사의 기본 내용을 살펴야 되겠죠. 이 회사가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 이 회사의 그 유보율은 회사의 그 좀 안정도를 좀 이렇게 그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유보율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면 그 회사의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빚 갚다 벌다 보는 거지. 빚 갚다가 조금 벌어가지고 빚 갚다 벌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좀 이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길게 볼 경우에는 성장성이 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종목이 크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유보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제 기준으로 보니까 그 회사의 그 매출액이 2, 3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 추세. 이런 종목은 큰 기복이 없거든요. 기복 없이 회사가 매년 일정 부분 이렇게 성장을 해가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걸맞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매출액이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또 주가가 적정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을 하지 않아요. 빠질 때도 크게 안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 매출만 높으면 뭐 할 거예요? 매출만 많이 일으키고 그 이익이 없다. 그럴 경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조선업종이 그랬잖아요. 조선업종이 예전에 그 벌크선 운임지수가 막 10,000포인트 넘어갈 때 그때 막 수지받은 거 벌크선 운임지수가 다시 막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내려버리니까 됐습니까? 그 실적이 악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고전하고 하잖아요. 그 매출만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매출만 해서는 반드시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예를 들어서 ROE가 지금은 한 10% 이상만 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20% 막 이래 된다. ROE가 20% 이래 되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가격부터 쭉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10% 이상 되는데 그 주식은 언젠가는 급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ROE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 기업의 실적이 좋다 할지라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그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 움직일 타이밍은 어디서 잡느냐? 그것은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 찾는 거죠. 차트를 보고 여러분이 찾아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차트를 보실 적에 이제 큰 그림상의 그 바닥권을 찾으려면은 월봉 차트라든지 연봉 차트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바닥권이 있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그 대응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이나 개별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분 차트에 좀 정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 차트를 너무 여러 가지 쫙 해놨고 나면은 이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 보더라도 자기 주무기가 하나가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 하나를 잘 개발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좋은 투자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그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달러 지수 차트인데 오늘 저점을 깼죠. 저점을 깼어요. 이게 장기선까지 여기서 장기선에 반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저점을 깨고 있거든요. 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한 변곡 구간일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다음날 이렇게 좀 지글지글 한다면은 월요일 정도는 좀 하방쪽으로 리스크가 좀 큰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과감하게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그런 매매가 바람직하느냐. 자, 선물 차트로 보니까 지금 20선 여기에 있어요. 오늘 20선 근처에서 이제 조금 반등이 들어갔고, 지금 이 추세 라인과 20선 근처에서 지금 오락가락 했었는데, 다음날 만약에 이 20선을 깨고 출발한다 할 경우에는 하방쪽으로 좀 흘려버릴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음날 이렇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할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채널 상단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LG와
그 OCI 이 종목은 이제 단타 대응했었고,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제가 저게 정리하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폭이라도 수익을 챙기자. 그 유니테스트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천 이하 60% 이상 한 달 새에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여러분들 차트 보시고 이 저점을 깨면은 이 종목도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당기주는 조금 리스크 관리에 주로 갈 거라는 타이밍 때문에 다음 주 상황을 봐가면서 추천 종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은 좀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